저 여자의 몸에는 지은호 팀장과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친모가 아니에요. 며칠 전 고성이가 맘대로 집 사무실 현관문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던 날, 그녀를 응시하던 차철민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신중한 철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동공은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건 단순한 몸살이나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당의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에게만 보이는 섬뜩한 기운이 감지된 것이었죠. 이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차철민 팀원을 바라보았는데요. 사람의 기운을 읽는데 탁월한 철민의 안색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철민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대표님. 차철민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분위기에 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차철민 씨.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혁이 놀라 다가갔을 때 차철민은 마치 눈앞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는데요. 이내 철민이 지혁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철민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마의 형상을 목격한 듯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호 팀장 친엄마라고요? 아닌데. 친엄마가 아닙니다. 핏줄의 기운이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지은호 팀장님이랑 저 여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한우진 씨, 셋 다 남남입니다. 저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완벽한 타인이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철민은 침을 꼴깍 삼키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뒤에 웬 남자가 서 있어요. 입에서 검은 거품을 물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남자가 고성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요. 그 농약 섞인 한약 같은 냄새가 계속 나는데 냄새 안 나요?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철민의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소리였지만 지혁의 뇌리를 스치는 지난 기억들과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26년 만에 나타나 갑자기 모성애를 강요하던 모습, 은호가 아닌 오직 아들 우진의 간 이식 수술에만 집착하던 태도. 그러니까 내 말은 고성이가 은호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네, 확신합니다. 그냥 남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시커먼 구렁이 같은 냄새만 진동을 해요. 남의 집 귀한 자식 훔쳐다가 필요할 때 부품처럼 쓰려고 작정한 그런 역겨운 냄새요. 순간 지혁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지금 사랑하는 은호가 자신의 간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엄마도 아닌 남을 살리기 위해 가짜 엄마의 연극에 놀아나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지혁의 시선이 천천히 고성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척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았어. 우리 모두가 저 여자한테 속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어가 고성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친들 이미 수술은 진행 중이었고 은호의 배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다시 한번 지역을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며 마스크를 쓴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 순이 여사도, 강호도, 그리고 가면을 쓴 고성이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무겁게 입을 때는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이 수술의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부터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법적인 남편이 아니어도 보호자 서명란에 이름을 적지 못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 끔찍한 거짓말에 탈을 쓴 마녀로부터 은호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악마가 되어서라도 싸우겠다고 말이죠.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공여자, 수여자 모두 생체 징후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건조한 그 한마디가 병원 복도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는데요. 그 순간 복도를 채운 반응은 너무나도 기괴하게 엇갈렸습니다. 은호를 가슴으로 낳아 기른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눈물에는 지난 25년 세월의 진심이 녹아 있었죠.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고성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아들 우진이 이제 살았어. 고성이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습니다. 겉보기엔 자식을 살린 어미의 격한 기쁨처럼 보였지만
철민의 말을 듣고 난 지역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장 난 자동차의 새 부품을 성공적으로 갈아 끼운 정비공의 만족감, 혹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눈앞에 둔 사기꾼의 섬뜩한 희열이었습니다. 저 여자 눈에는 은호가 그저 우진을 살리기 위한 부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당신 뒤에 죽은 남자가 서 있다며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이성을 찾아야 할 때였죠. 잠시 후 회복실 문이 열리며 마취에서 덜 깬 은호가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은호의 얼굴을 보자 지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다가가려는 지역을 막아선 건 이번에도 은호의 동생 강호였습니다. 비켜요. 누나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해요. 강호의 날선 반응에도 지역은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며칠 전 성재 앞에서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을 하나 봐라며 자주 섞인 농담을 했던 기억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법적인 남편이었다면, 보호자였다면, 저 마녀 같은 여자가 은호 배에 칼을 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난 그저 남이구나. 지역은 멀어지는 은호의 침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력감은 곧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여전히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철민의 팔을 잡아 끌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계단참에 도착해서야 지역은 철민을 벽에 세우고 낮게 물었습니다. 차철민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말해봐. 아까 그 냄새, 농약 냄새라고 했어? 철민은 여전히 공포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분명해요. 시골에서 맡았던 그 역한 농약 냄새랑 쌍화차 같은 한약 냄새가 뒤섞여서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서 있던 남자. 입가에 검은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 눈알이 터질 것처럼 빨갛게 충혈돼서 고성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요. 쌍화차, 그리고 농약. 지역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익명의 제보자가 보냈던 문자, 그리고 메모리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 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라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전 남편 박진석을 쌍화차에 농약을 타서 독살하려 했다는 걸. 지역은 기가 막힌 듯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철민이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원한서린 영혼, 바로 은호와 우진의 진짜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박진석의 원혼이었던 겁니다. 철민 씨, 당신 눈이 정확했어. 저 여자, 그냥 가짜 엄마가 아니야. 살인자일 수도 있어. 살인자요? 철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역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에 잠긴 연인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으로 변해 있었죠.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고성이의 남편 박진석, 그리고 박영라라는 여자. 특히 박진석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망 진단서랑 병원 기록 싹 다 뒤져.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전화를 끄는 지역은 다시 병실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쯤 병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엄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뒤에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원혼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남자가 지금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지역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밤을 새우며 병실 창문을 감시했는데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모두가 잠든 병실 복도로 누군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상구 계단 구석, 고성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낮에 그 가식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걔는 필요 없어. 적당히 요양하는 척하다가 적당히 돈 주고 마무리하면 돼. 어차피 우진이 간줬으니까 끝난 거야. 지역의 손에 들린 녹음기가 붉은 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박영라, 요 쥐방울이 문제야. 내 쌍화차 비밀을 알고 있는 애야. 입단속 확실히 시켜.
만약 헛소리하고 다니면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지혁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철민이 말했던 농약 냄새의 실체가 육성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버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를 아는 목격자마저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를 마친 고성이가 다시 병실로 돌아가자 지혁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녹음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조금만 기다려. 이 더러운 연극 내가 끝내줄게. 그리고 너한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진짜 사랑이 뭔지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평범한 병문안 선물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음료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쌍화차입니다. 아주 진하게 달여왔습니다. 지혁이 내민 보온병을 본 순간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코끝에 26년 전 그날 밤의 특유의 농약 냄새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지혁은 서늘하게 웃으며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습니다.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의 정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혁이 내민 보온병 뚜껑, 그 안에 담긴 검붉은 쌍화차는 고성이의 손을 거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뜨거운 찬물이 하얀 병실 바닥에 쏟아지며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묘하게도 비릿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성이는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호흡은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뜨겁게 사람 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고성이가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지혁은 바닥에 엎질러진 쌍화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성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손이 미끄러지셨나 봅니다. 저는 그저 몸보신하시라고 옛날 생각이 나실까 해서 준비한 건데 말입니다. 혹시 이 쌍화차 냄새가 불편하십니까? 지역의 옛날 생각이라는 단어에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6년 전 농약을 탄 쌍화차를 남편에게 먹이던 그 밤의 기억, 그리고 아까 철민이 말했던 검은 거품을 문 남자의 환영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거든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요. 치워요. 냄새 역하니까. 지혁은 말없이 허리를 굽혀 깨진 찻잔 조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확신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반응했다. 저 여자는 기억하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짓을. 그때 침대 위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기운이 완전히 가신 은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지혁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사냥꾼의 눈빛을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의 눈빛으로 은호에게 다가갔죠. 은호야, 깼어. 좀 어때? 아픈 데는 없고? 은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지혁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곧바로 옆에 정순이를 찾았습니다. 은호가 낡은 장판 바닥의 따스함을 느끼며 진짜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든 그 시각, 창밖에는 거세진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을 뚫고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핸들을 잡은 지역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산길을 달리는 지역의 차 안, 블루투스 이어폰 너머로 철민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놈들의 정체가 파악됐습니다. 깡패가 아닙니다. 차설 구급대입니다. 차설 구급대.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라 구급대라니. 네. 고성이 이사장이 박영라 씨를 중증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강제 입원 수속을 받았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한 합법이라 경찰도 당장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놈들 박영라 씨를 태우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역시 고성이답군.
지역은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끔찍한 방법.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세상에서 격리시키려는 재벌가들이 흔히 쓰는 가장 잔혹하고 비겁한 입막음 방식이었습니다. 위치는 지금 막 국도에서 빠져나와 좁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외길이라 거기서 놓치면 끝입니다. 알았어. 내가 막는다. 지역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검은 세단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사설 앰뷸런스 한 대가 진흙탕 길을 덜컹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어 좁은 산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끼익! 마주 오던 앰뷸런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지역의 차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로를 비추는 일촉즉발의 상황. 운전석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내렸습니다.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비켜. 지역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자 이송 중이십니까? 알면 비켜. 급한 환자니까. 사내가 윽박질렀지만 지역은 시선을 앰뷸런스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썬팅된 창문 너머로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 문을 저렇게 두드릴 정도면 아주 건강하신 것 같군요. 이 새끼가 당신 뭐야? 보호자야? 아니면 꺼져. 사내가 지역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지역은 반사적으로 사내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를 차분히 뒤로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보호자는 아니지만 목격자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멀쩡한 사람 납치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 지역은 다른 한 손으로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미 켜져 있는 녹음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아까 당신들이 통화한 내용. 제 비서가 다 확보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가짜로 끊어서 빨리 처리하라는 고성희 이사장의 육성.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지금 문 열고 환자 내려놓을래? 사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불법 감금과 납치는 단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빳빳한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남자. 놈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만 봐주는 거야. 우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사내들은 앰뷸런스 뒷문을 덜컥 열어젖히고는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타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빗속에 남겨진 앰뷸런스 뒷문. 그곳에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중년 여인 박영라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빗물을 맞으며 앰뷸런스로 다가갔습니다. 박영라는 지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재갈을 풀어주고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흐흑. 누구세요? 지은호. 고성희가 버린 딸, 은호를 지키러 온 사람입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에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독한 년이 기어이 나를 가두려고. 내가 다 봤는데. 그년이 남편 죽이려고 농약 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박영라는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젖은 박영라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요?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고성희가 있는 곳.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해하고 있을 그 순간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연락이 두절됐던 지역이 고성희가 있는 VIP 병동 로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곁에는 휠체어를 탄 낯선 여인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진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병원장 및 의료진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우진이 이제 건강해요. 하늘이 도왔죠. 호호호.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지역이 인파를 헤치고 걸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사람이 도운 거죠. 고성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옆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박영라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안색이 왜 그러세요?
꼭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지혁은 비릿하게 웃으며 박영라의 휠체어를 고성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미수가. 아니, 고성이 이사장. 박영라의 입에서 나온 싸늘한 한마디. 고성이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났습니다. 쨍그랑!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고성이의 커피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은 마치 그녀가 26년간 쌓아 올린 화려한 거짓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 의료진, 그리고 고성이와 담소를 나누던 병원장까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혁이 밀고 들어온 휠체어, 그 위에 앉은 사람은 헬쑥하지만 서늘한 눈빛을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고성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친딸, 박영라였습니다.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영라를 보고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하지만 이내 고성이는 표정을 싹 바꾸며 병원장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얘가 제 큰딸인데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아요. 어릴 때부터 허언증에 정신분열이 심해서. 아니,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애를 누가 여기로 데려온 거야. 경비, 당장 이 아이 끌어내. 자신의 친딸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끌어내려는 비정한 어미의 모습.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휠체어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신분열이라. 과연 그럴까요? 지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로비의 스피커를 통해 고성이가 사설 구급대원에게 지시했던 육성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 영라, 무조건 잡아넣어. 멀쩡해도 상관없어. 진단서는 내가 돈으로 만들 테니까 깊은 산속에 처박아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 그년이 입 열면 내가 죽어.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 딸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고성이에게 꽂혔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AI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거 다 조작이라고.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영라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낡고 색이 바랜 작은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조작? 영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비수처럼 고성이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엄마, 아니, 고성이 씨, 이 농약병 기억 안 나? 고성이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26년 전 그날 밤 아빠가 마시던 쌍화차에 엄마가 이거 타는 거. 내가 화장대 뒤에 숨어서 다 봤어. 아빠가 거품 물고 죽어갈 때 엄마 웃고 있었잖아. 보험금 타서 새 인생 살 거라고,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날 거라고 좋아했잖아. 영라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날 20년 넘게 정신병원에 가두고 감시했지. 근데 어떡해. 나 안 미쳤는데. 나 멀쩡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친딸의 폭로에 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변명이 차단된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이 씨, 존속 살해 및 특수 감금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고성이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여오자 고성이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AP 그룹 사돈이야. 우진아. 내 아들 우진이 불러와. 그녀가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한 건 아들이 아닌 또 다른 딸 은호였습니다. 우진이 안 와요. 인파를 헤치고 환자복을 입은 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링거 폴대를 짚은 채 힘겹게 서 있었지만 그녀는 경멸 어린 눈으로 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호야, 유라야, 내가 말 좀 잘해봐. 저 언니가 미쳐서 그래. 엄마 좀 살려줘. 고성이가 은호의 환자복 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싸늘하게 뒷걸음질치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당신, 정말 괴물이구나. 은호는 옆에 있는 이복 언니 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영라의 모습에서 자신 역시 이용당하고 버려질 뻔했던 미래가 보였습니다. 친딸은 죽이고 또 다른 딸은 장기 적출용 부품으로 쓰고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아니, 사람 자격도 없어. 은호의 싸늘한 선언에 고성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명예. 으아악. 욕망의 화신이었던 여자의 비명소리가 병원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지역은 영라의 휠체어를 밀고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두 자매. 영라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용기를 냈어. 언니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해.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영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야, 살아줘서.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가족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